인생에는 운이라는 것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마는 우리의 초년기를 상징하며 눈썹에서 인중에 이르는 부분은 중년기의 운을, 입과 턱은 말년기의 운을 나타낸다고 여겨집니다. 옛날에는 인생을 20년 단위로 나누어 40세부터 60세까지를 말년으로 보았지만 현대에는 65세 이후를 말년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을 좋게 하려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동시에 꾸준한 운동을 통해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의 운세를 볼 때 우리는 주로 초년, 중년, 말년으로 구분하곤 합니다. 얼굴에는 이 세 시기의 운이 모두 반영되어 있으며 각각의 시기는 우리 삶의 다른 측면을 대변합니다. 초년기는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로 자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중년기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삶을 개척하는 시기로 이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말년의 운을 결정짓습니다. 말년기 운은 자신의 성취뿐만 아니라 배우자 운, 자녀 운, 건강 운 등을 아우르기 때문에 초년, 중년, 말년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년 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좋은 관상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관상은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자신이 좋은 관상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관상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에서 미간까지의 거리를 상정이라 하고 미간에서 코끝까지를 중정, 코끝에서 턱끝까지를 하정이라 칭합니다. 이 세 부분, 즉 삼정의 길이가 서로 비슷한 것이 이상적입니다. 상정은 초년기의 계획성을, 중정은 중년의 추진력을, 하정은 말년의 인내력을 나타낸다고 보여집니다. 삼정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 있다면 이는 초년, 중년, 말년 모두 운이 좋을 것이라 해석됩니다. 관상학에서 얼굴의 부위별로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입은 말, 호흡, 에너지의 통로로 여겨집니다. 입이 고운 사람은 학문에서 크게 성취합니다. 턱은 말년의 복을 알려주는 곳으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마를 하늘에 비유한다면 턱은 땅에 비유됩니다. 이마는 초년 운과 부모님 운, 자손 운을 함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넓고 깨끗하며 기운이 좋으면 학문적 성취를 이룹니다. 이마는 복을 가져다주는 하늘의 창고로 여겨집니다. 이마가 넓고 동글동글하며 모난 곳 없이 매끈하면 불을 이루는 관상입니다. 눈 끝에서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위가 깨끗해야 애정운과 자식운이 좋습니다. 눈썹은 수명을 나타냅니다. 아름다우면 명성을 떨치고 오래 삽니다. 이를 통해 그 사람의 격과 영혼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눈썹은 눈보다 길어야 합니다. 귀는 콩팥과 연결되어 건강 상태를 보여줍니다. 귀가 깨끗하고 색깔이 좋으면 콩팥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어둡거나 검다면 건강 이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귀는 지혜의 근원으로 큰 귀는 재물 운을 점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귓볼인데 귓볼이 두텁다면 말년의 재산을 이룰 확률이 높습니다. 눈은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곳으로 지혜의 상징입니다. 눈동자는 검고 깊으며 반짝여야 하고 흰자위는 맑을수록 좋습니다. 눈은 눈동자의 검은색과 흰색이 분명하며 빛나고 흰자위가 깨끗해야만 명예와 지위, 재물 운이 좋습니다. 눈 주변이 깨끗하지 않고 불길하면 슬픔을 겪게 됩니다. 코는 자신을 나타내며 마음의 본질 즉 심성을 나타냅니다. 코는 반듯해야 하며 길이가 짧은 것보다 길고 약간 높은 것이 좋으며 콧구멍이 보이지 않고 코끝이 도톰하며 윤기가 나야 복이 많고 잘 산다고 합니다. 제복의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관상학에서 호불호를 결정하는 얼굴의 주요 부위 4곳입니다. 첫째, 눈썹과 윗눈꺼풀입니다. 이 부위는 형제, 친척, 부모의 수명 및 상속받은 재산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 부위가 좁거나 눈썹이 거칠거나 흉터가 있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눈썹 사이는 넓어야 하며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을 경우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눈과 눈썹 사이가 넓으면 부동산 투자가 유리하며 재테크에 성공하여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투자한 것마다 성공하여 말년에는 풍요로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눈은 해와 달로, 눈썹은 구름으로 비유됩니다. 눈썹이 해와 달을 가리고 있으면 좋지 않은 관상으로 여겨집니다. 눈동자는 안정적이어야 하며 차분함은 지성과 교양, 지적 능력을 나타내어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대화 시 눈을 좌우로 돌리거나 악수할 때 눈동자가 흔들리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대할 때 눈을 정중히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이마와 미간 그리고 코로 이어지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사회적 지위, 재산, 명예 등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부위가 낮거나 흉터가 있거나 어두울 경우 인생에 장애가 있고 높은 지위나 학문적 성취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 즉 미간은 넓고 펴져 있어야 합니다. 관상학적으로 미간은 행운이 들어오는 통로로 여겨집니다. 미간을 찡그리면 행운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마가 어둡고 좁고 탁해도 코와 광대뼈, 턱이 둥글게 잘 발달되어 있다면 유년기는 어렵게 보낼지라도 중년 이후에 삶은 개선됩니다. 반대로 이마가 밝고 잘 발달했으나 코와 턱이 뾰족하고 살이 없다면 그 반대입니다. 관상적으로 눈썹과 눈썹이 연결된 사람은 미련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미간에 늘리는 엄지손가락 2개가 들어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좁으면 성격이 사나우며 반대로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너무 넓으면 성격이 느리고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합니다. 웃을 때 미간이 펴짐으로 웃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엄지손가락으로 미간을 문지르면 미간이 펴져 좋은 관상으로 바뀌며 복이 들어옵니다. 미간이 윤기나고 좋으면 인내심과 포용력이 크며 가정과 직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가지며 자녀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습니다. 셋째, 코와 콧방울입니다. 코끝이 둥글고 콧방울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코끝이 동그랗게 뭉쳐진 모양이 좋으며 마치 쓸개를 매단 듯한 동그란 모양, 이슬이 매달린 듯한 모양이 이상적입니다. 코끝이 둥글고 콧방울에 힘이 있으면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가정과 재산을 잘 지키고 남편의 출세를 돕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남을 대할 때 너그러움과 여유를 가지고 도와줄 수 있으며 도움을 준 사람에게서 반드시 보답을 받는 복이 많은 관상입니다. 넷째, 입과 턱 주변입니다. 이곳은 말년 운이 주로 작용하는 부위로 50대, 60대 이후 인생을 재설계하거나 재취업을 꿈꾸는 사람에게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 주름이 생기거나 꺼질 경우 말년 운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턱이 갸름한 사람은 지구력이 약해 포기가 빠르며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 어렵습니다. 턱이 약한 사람은 육체적인 일보다는 정신적인 일이 더 적합합니다. 턱이 약한 사람은 대부분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며 딱딱한 음식을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질이 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년으로 갈수록 얼굴에 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얼굴이 오뚜기처럼 턱이 옆으로 너무 튀어나온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상이 크고 목이 짧으며 턱이 튀어나온 사람은 대체로 기질이 강하고 욕심이 많습니다. 턱은 둥근 유자형이 이상적이며 좋은 턱을 가진 사람은 지구력과 추진력이 뛰어납니다. 젊었을 때 턱이 갸름했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을 잘 챙기면 결국 모두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턱이 좋은 사람은 말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년 운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며 개인의 수명, 자식의 운과 연결되어 있고 한 개인의 결말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관을 보면 말년 운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년 운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현재 상태에서 말년 운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말년 운에 영향을 주는 부위에 주목해야 합니다.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면 얼굴이 우울해 보이며
이는 이성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부부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양쪽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습관을 들이면 얼굴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말년 운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관상학은 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고 지금부터 말년 운을 관리합시다. 특히 말년 운과 관련된 세 곳을 주목하세요. 말년 운을 결정짓는 첫 번째 부위는 입입니다. 입은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자 음식을 섭취하는 곳이며 자신의 생각을 외부로 표현하는 기관입니다. 입은 재물을 의미하는 코의 기운을 받는 그릇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입의 형태는 재물과 연결되어 있고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입 모양은 단단히 다물린 채 힘차게 보이는 것입니다. 입은 크기가 적당하면서 입술이 약간 두꺼운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특히 입 끝에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어야 중년 이후 재물을 유치하고 행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인중입니다. 인중은 코와 윗입술 사이에 움푹 파인 부분을 말합니다. 현재의 건강 상태와 자식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중선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자식운이 없다고 합니다. 인중선이 선명하면 운세가 좋고 건강과 자식복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중은 선명하고 아래로 갈수록 약간 넓어지는 형태가 이상적입니다. 인중에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징조로 여겨집니다. 인중이 넓고 길고 깊은 사람은 마음이 넓고 성격이 원만하며 생명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 부위를 통해 자궁의 상태와 자식 운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년의 관상에서 인중은 건강과 자식 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중이 좁고 짧고 얕은 사람은 이해심이 부족하며 말년의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하고 자식과의 관계가 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턱입니다. 턱은 얼굴의 가장 아래에 위치하며 말년의 운세를 결정짓습니다. 턱이 뾰족하면 마치 땅이 없는 바위산 같아 농사를 지을 땅이 없고 곡식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턱은 한 인생의 결말을 맺는 부위로 여겨집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해 생활하기 때문에 턱이 짧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턱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턱은 인생을 떠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턱이 약한 사람은 60대 이후 외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노년의 삶의 질이 감소하며 고독과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턱이 너무 앞으로 나와 있는 사람은 남에게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뼈가 너무 앙상한 사람은 냉정함으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뾰족한 턱을 가진 사람은 말년에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외모를 위해 턱을 깎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탄력이 떨어짐에 따라 고독하고 초라한 말년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년 운이 좋은 얼굴이 따로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년 운을 좋게 만들고 싶다면 아래 4가지를 기억하시고 실행해 보세요. 첫째, 마음가짐을 바꾸어 보세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나쁜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사주보다는 관상이, 관상보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때 얼굴이 붉어지고 기쁠 때는 얼굴이 밝아지며 화가 날 때는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이는 모두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결국 운명을 바꾸는 힘은 마음에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착하고 가난해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마음이 나쁘면 부자의 얼굴이라도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표정과 자세를 신경 쓰는 것입니다. 찡그린 얼굴은 부정적인 생각이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미간의 주름은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낄 때 생깁니다. 겉모습을 통해 내면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이마는 주로 초기 운을 나타내는 부위이지만 말년 운을 보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이마에 주름이 많으면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마를 찡그리는 습관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개인의 삶과 인격이 얼굴에 나타나게 됩니다. 관상학에서 이마는 하늘, 턱은 땅으로 여겨집니다. 하늘은 높고 맑은 것이 좋고
땅은 넓고 비옥한 것이 좋습니다. 비옥하고 넓은 땅은 풍부한 수확을 약속합니다. 자연스레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셋째, 피부 관리에 신경 쓰세요. 피부의 탄력은 말년 운에도 영향을 줍니다. 피부가 칙칙하고 탄력이 없으면 복을 모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부가 탄탄하면 재물을 모으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 상태가 좋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함을 의미합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내부 상태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피부가 좋다는 것은 수면, 건강, 식습관, 마음 상태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패션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옷장을 열어보면 지금까지의 패션 스타일이 보입니다. 기존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의지의 첫걸음입니다. 관상가에게 나는 인복이 없다. 내 관상은 인복이 없어 보이는가라고 묻는 사람 중에 실제로 인복이 많은 경우는 드뭅니다. 그 이유는 인복이 많은 사람은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덕은 쌓는 것이고 복은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보면 덕을 베풀지 않으면서 복을 바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복이 있는 사람은 베푸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 인복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베푼 것을 되돌려 받으려 합니다. 베푸는 것은 대가를 바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결국 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은퇴 후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관심 있는 분야를 탐색하는 것, 그것이 즐거운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 분야를 탐구해 보세요. 취미는 우리 삶의 즐거움과 의미를 추가하며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주제와 아이디어를 통해 노년을 활기차고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취미는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취미를 통해 스스로를 개발하고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는 건강 향상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예술, 역사, 과학, 체육 등의 분야에 대한 책을 읽거나 관련 온라인 강좌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지식을 얻고 새로운 시각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고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즐길 만한 취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를 맞이하면 잠자는 시간이나 식사하는 시간을 빼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평균 수명이 80대 중반에 이르고 어떤 이들은 100세까지 살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젊었을 때는 바쁜 직장 생활과 육아로 인해 바쁘게 지내다가 은퇴 후 막상 여유를 갖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로 인해 허무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나요? 어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국민들이 노년기에 주로 하는 여가 활동으로는 TV 시청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사용, 휴식, 산책, 국내 여행, 집안일, 공원 방문 순이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노인 복지가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사회를 만들어 온 노인 세대는 집이나 공원, 스마트폰에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약해져 할 수 있는 취미가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취미를 찾을 수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정보가 주로 온라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취미를 다양하게 갖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교통수단 예약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60%에 달하며 무인 식당에서 주문 시 터치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이 58%, 그중 64%가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노인 친화적인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흘린 땀이 있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그 땀을 흘려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런 맥락에서 노년기에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취미 활동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취미를 선택하기 전에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보세요.
처음에는 한 가지 취미에 시간을 조금씩 할애하다가 자신에게 맞는 몇 가지 취미가 생기면 하루를 더 풍성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에는 자전거 타기와 같이 체력을 소모하는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낮에는 목공을 하고 저녁에는 바둑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고 저녁에는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 제작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취미 비용을 고려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나 골프와 같은 취미를 자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 상황에 맞는 취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취미를 선택하세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몸을 많이 사용하는 취미보다는 독서나 약초 기르기와 같이 몸에 부담이 적은 취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취미 8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해보셔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으며 만약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취미를 즐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생각만 하셔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가볍게 참고해 보시는 정도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취미는 수영입니다. 수영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고 위험성이 낮은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노년층에게 관절염에 좋으며 사회성, 협동심 등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아 대한노인재활의학회에서도 권장하는 운동입니다. 또한 넘어질 위험이 있는 노인들에게 수영은 균형 감각을 통해 부상을 줄일 수 있어 더욱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시골에도 주민 스포츠 센터가 많아 수영장 접근성이 좋으니 주변을 살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 취미는 탁구입니다. 탁구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결합된 스포츠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운동량이 많음에도 과격하지 않습니다.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어 취미로 좋으며 같은 시간 동안 등산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4배 많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나 부상 위험이 낮아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80세 이상의 노인분들도 라켓이 조금 큰 라지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탁구는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지역 탁구장에서 배울 수 있으며 동호회 가입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며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취미는 베란다나 공터에서 채소 기르기입니다. 노년기에는 육체적 활동이 중요한 만큼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베란다나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방울토마토, 오이, 상추같이 기르기 쉬운 채소를 선택하면 수확의 기쁨과 함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 생활을 마치고 지방의 전원주택에서 텃밭을 가꾸는 분들도 많지만 너무 넓은 마당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환경을 잘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취미는 악기 연주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에 악기를 연주하면 우울증 예방, 치매 예방, 병원 방문 횟수 감소, 폐 기능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호회에 참여해 악기를 배우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공연 준비를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악기 연주는 노후의 활력과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취미는 독서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면 다양한 책을 비용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육체적 제약으로 인해 경험하고 싶은 것을 직접 체험하기 어렵지만 책을 통해 세상 어디든 갈 수 있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정신적 통찰력을 깊게 하고 새로운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취미는 요가와 명상입니다. 요가와 명상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취미입니다. 요가는 근육과 뼈, 힘줄, 인대를 강화하며 명상은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낮춰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 요가와 명상을 배울 수 있으니 정해진 시간에 매일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취미는 바리스타, 소믈리에, 요리입니다.
음식과 음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바리스타나 소믈리에 자격증 취득, 요리 배우기에 도전해 보세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와인의 다채로운 종류와 향의 매력에 빠지셨다면 소믈리에 자격증 공부를 하실 수도 있겠죠.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요리를 배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취미로 시작할 수 있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면서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고 은퇴 후 직업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취미로 그림 그리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린 시절 우리 모두는 자유롭게 도화지, 벽, 바닥 어디에나 그림을 그렸죠.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점차 그림 그리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림 그리는 재미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받는 칭찬과 자기 만족감이 성취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실물보다는 사진을 참고하여 그리기를 시작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나무나 꽃 같은 복잡한 형태의 대상보다는 구름이나 바다의 수평선 같은 간단한 풍경이나 사물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시작 단계에서는 연필로 스케치하고 간단한 명암만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형태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 그때부터 물감을 사용하여 색칠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을 수학 문제에 비유한다면 연필 스케치는 기본 공식과 같고 색칠은 더 복잡한 응용 문제와 같습니다. 따라서 너무 어려운 단계부터 시작하여 좌절감을 느끼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화센터나 학원에서 단조롭게 도형이나 석고상 그리기만 하거나 초보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은 수채화를 지도하지 않는 곳이라면 과감히 그만두고 다른 곳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수채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수채화는 물 조절이 어렵고 사물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물 조절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여러 번 덧칠할 수 있는 아크릴 물감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크릴 물감에 익숙해지면 유화 물감으로 넘어가기도 더 쉬워집니다. 이는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단순히 예술적 기술을 넘어서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서 사물을 시각적, 공간적으로 관찰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언어적 요소뿐 아니라 팔과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을 통한 운동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노후에 즐기시는 취미로 등산, 테니스, 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체력을 단련하시고 올바른 자세와 방법을 배우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시다 보면 잊혀진 과거와 마주하며 생각에 잠기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노년에 접어들어 취미를 찾기 시작하는 것은 어린 시절 이루지 못한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취미 생활이라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크고 거창한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돈을 벌고 자녀를 키우며 살아오시면서 채울수록 더 공허해지는 삶을 경험하셨다면 어린 시절 바라보았던 반짝이는 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밤하늘 아래 넉넉했던 순수한 그 시절을 회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후에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는 삶을 위해 그동안 헌신해 오신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절을 잘못 만나 우리의 별을 잃었던 그때 다시 자신을 찾는 여행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무가 하늘을 향해 자라듯 우리도 이번에는 별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몇 년 전 명예 퇴직하신 후 올해로 70세가 된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60대 중반에 은퇴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드디어 사회와 가정에서 벗어나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며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자유를 만끽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일상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인생이 너무 지루하고 막막하며 허무해진 것이었습니다.
여행은 비용이 많이 들어 계속 갈 수 없었고 몇 번 반복하니 지겨워졌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정서적인 소모가 컸고 한 번 만날 때마다 드는 식사비와 술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나이가 이제 70인데 막상 70이 되어 보니 젊었을 때 생각했던 70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아프긴 했지만 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15년은 충분히 더 살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일을 하지도 할 수도 없는 나는 이제 무엇인가 고민해 볼수록 막막함은 더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퇴 전 지방에서 일했기에 기러기 아빠 주말 부부 생활을 하셨던 할아버지는 이제 집에서 아내와 새삼 어색하게 마주 앉으니 적응이 더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는 듯 했고 점점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쌀쌀맞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크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무척 참고 있는 거 알아? 할아버지는 그동안 타지에서 가족과 떨어져서도 열심히 일해준다며 고마워했던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자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그러자 아내는 영문을 모르는 남편을 보고 더 어이없다는 듯이 아니,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 몇 년 동안 전혀 눈치 못 챘다는 게 말이 돼. 내 친구 남편들도 회사 은퇴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당신처럼 그렇게 살진 않아. 은퇴했으면 이젠 집안일도 좀 도와야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삼시세끼 밥만 받아먹고 있는 게 말이 되냐? 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아내의 말투가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한눈 팔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내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일하다가 이제 좀 쉬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못 봐줄 일이야?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은퇴한 지 이미 3년이 넘었어. 그 정도면 나도 많이 봐준 거야. 게다가 당신은 은퇴했지만 난 아직 직장에 다니면서 당신 밥까지 챙겨야 한다고. 하루 삼시세끼 당신 밥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입맛도 까다로워서 무조건 집밥만 먹겠다고 하잖아. 설거지 한 번을 안 하면서 무슨 외식만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난리를 치는데 내가 어떻게 안 힘들겠어? 할아버지는 갑자기 은퇴 후의 공백 때문에 방황하는 중에 아내는 그런 할아버지의 삼시세끼 밥을 차려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동안 고생했다며 친구들 모임도 기쁜 마음으로 밥을 해줬지만 날이 갈수록 할아버지가 소파에 누워서 꼼짝도 안 하자 참다 못해 결국 폭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고 거기에 할아버지도 질세라 같이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다행히 보다 못한 딸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 저녁은 외식하자. 엄마 좋아하는 콩국수 어때? 그러자 엄마는 아빠가 잘도 외식하겠네. 하면서 할아버지를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낯설고 당황스러웠던 할아버지는 은근슬쩍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방으로 쫓아와 아빠도 콩국수 먹으러 가자며 분위기를 띄웁니다. 그러면 보통 살짝 져주는 척 따라가면 되는데 할아버지는 딸 앞에서 못난 모습을 보여서 너무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본심과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귀찮게 뭐 하러 나가? 그냥 집에서 대충 때우면 될걸.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저것 좀 봐봐. 내가 밥순이 아니냐. 맨날 아주 미쳐. 아내가 다시 발끈하자 할아버지는 더 어쩔 줄 몰라서 방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을 해결하려 딸이 아내를 재차 달랬습니다. 엄마, 날씨도 덥고
기분 풀 겸 그냥 콩국수 먹으러 가자. 엄마, 콩국수 좋아하잖아. 아내는 딸아이의 말에 기분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이고, 남편보다 자식이 훨씬 낫네. 그리고 딸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할아버지에게 재차 외식을 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와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솔직히 아내가 콩국수를 좋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딸아이가 애쓰는 모습도 안쓰럽고 화를 내던 아내의 기분도 풀어줄 겸 다 같이 콩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식사 후 아내는 스트레스도 풀 겸 딸과 시간을 보냈으면 해서 할아버지만 그냥 귀가를 시켰습니다. 덕분에 딸아이는 한참을 엄마의 하소연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건 뭐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리모컨 들고 소파에만 누워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내가 삼시세끼 밥을 하느라 아주 몸살이 날 지경이야. 외식도 싫어하지. 국이나 찌개 없으면 밥은 먹지도 않지. 이게 사람이 할 일이니? 그러자 딸은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얼마 전에 TV에서 은퇴 후 아빠들에 관한 다큐를 봤거든요. 혹시 아빠도 은퇴하시고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온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도 하루 종일 TV만 보시는 게 걱정이 되긴 했어요. 요즘 아빠 표정을 보면 많이 공허해 보였어요. 낮에 안방에서 힘없이 새우잠 주무시는 거 보면 괜히 짠하기도 해요. 그렇게 모녀가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돌아온 딸은 할아버지에게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빠가 없을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명해 주었으며 집에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아빠도 너무 걱정이라고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딸이 퇴근하면서 할아버지에게 웬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거 우리 동네 복지센터에서 하는 취미 수업인데 아빠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있으면 해보면 어떨까요? 수강료도 3만 원밖에 안 해요. 딸아이의 말에 할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동안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진 자신이 너무 허무하고 당황스러워 아내의 입장은 미처 생각 못했다는 자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딱히 취미도 없었고 좋아하는 것도 없었기에 할아버지는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일단 시작해 보자 싶어 요리 수업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혼자서 고생했을 아내를 위해 늦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게 내가 아침밥을 해주리라 할아버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동네 복지센터에 가서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단돈 3만 원에 물화일체가 되어 있던 소파와 TV와 작별을 고하고 더구나 요리를 직접 해주겠다고 하니 제일 기뻐한 건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에게 요리가 재미있다는 것이었습니다. 70년을 살고 처음 알게 된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침을 짓겠다고 큰 소리친 첫날부터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물을 적게 넣었는지 전기밥솥에 누룽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전기밥솥으로 누룽지 밥을 하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일 거야. 아내는 박장대소하며 웃었습니다. 그날이 은퇴 후 처음으로 해맑게 서로를 쳐다보며 웃은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리에 재미를 붙인 할아버지는 이제 복지센터에서 가르쳐준 요리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유튜브의 요리 채널을 다 듣고 지냈습니다.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요리마다 쓰는 방법이 다르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슷썰기, 깍둑썰기, 채썰기, 돌려깎기 등등 세상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요리 재료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옥상에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게 방울토마토였습니다. 봄에 심어서 한번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가을까지 계속 토마토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조금씩 또 다른 자신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요리가 여자들의 전유물로 여기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만 대기업에 다녔던 사람이라는 스스로의 지위를 내려놓자 새로운 세계가 밀려와 할아버지 인생을 가득 채웠고 그러자 가족들이 웃기 시작했으며 그것들이 하나가 되어 할아버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보통 장수하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취미 생활로 인생을 건강하고 활력적으로 살수록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 꿈이 없으셨나요? 돈을 벌어야 했기에, 삶을 살아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은 것이 없으셨는지요? 아니면 그것을 고민할 시간조차 가져보지 못하신 것은 아닌지요? 저는 어느 날 우리 집 창고 구석에서 두꺼운 종이 뭉치를 찾아냈습니다. 오래되어 묵은 냄새가 났지만 소중히 보관한 티가 났습니다. 그 종이를 하나하나 넘겨보니 그것은 소설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인펜으로 손수 적은 소설이었습니다. 글씨체가 낯익은 것이 딱 아버지의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장도 찾아냈습니다. 일기장에는 하루하루 당신의 고단한 삶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사랑받았는지도 상세히 알 수 있었죠. 여보, 미안하고 사랑한다오라는 글씨가 꼬부라지고 내용이 두서없는 걸 보니 이날은 약주를 드신 날이었나 봅니다. 아버지 일기장에 의하면 아버지는 글을 쓰는 걸 너무 좋아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공부를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당시 공부도 못하고 딱히 돈이 되는 재능이 없으면 공장에 아이들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공장에서 12시간 넘게 일을 했습니다. 대신 엄마들은 돈이나 간장 같은 물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노출된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른 직원들의 폭력 속에서 강제로 일을 해야 했으며 동작이 늦으면 망치나 스패너가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망치에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흐르던 날 공장 기숙사를 탈출하여 며칠을 뛰어서 집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내가 살 길은 공부뿐이다. 여기 쉬고 밤에는 방문을 이불로 막고 촛불 아래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엔 양초도 귀했던 시절이라 할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2등을 한 날은 1등한 친구의 뒤를 밟아 그 집 친구의 방이 몇 시에 불이 꺼지는지 확인한 뒤 그 친구보다 1시간 더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공부하며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세월들.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이런 치열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한 번도 자신이 소설가를 꿈꾸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난 괜찮으니 넌 공부만 해라. 내가 어떻게든 받쳐줄 테니 넌 공부만 하면 된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릴 땐 그것이 부담이라 싫었고 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공부만 하라고 하시나 화가 나기도 했었습니다만 아버지 일기장을 보니 아버지는 항상 제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다. 공부하고 또 공부해라.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그렇게 아버지는 속으로 제게 학교 공부 제대로 시킨 자식에게 논밭을 물려주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오신 것이 단지 노년기에 집안에서 텔레비전만 바라보는 삶을 위해서는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시절의 흐름에 맞지 않아 우리만의 별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왔지만 이제 다시 그때의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제안드립니다. 나무가 언제나 하늘을 향해 자라듯 우리도 이번에는 발 아래의 단단한 땅을 밟고 별을 향해 걸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노우의 인생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되도록 우리는 앞으로도 가치 있는 이야기와 조언을 계속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